네, 안녕하십니까. 서재영입니다. 불교평론 창간 22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를 굳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우리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 곳곳이 고통과 위기의 징후들로 가득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위기와 중생의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 해법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불자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2021년 만해축전과 불교평론 창간 22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위기의 지구촌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다소 거대한 담론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사를 진행하기 앞서서 불교평론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병기 교원대 교수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간 22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으로 위기의 지구촌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조금은 큰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한편으로는 정말로 중요하고 절박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 속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식상해진 주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든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미세먼지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진행되다가 최근에 1, 2년 동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가 자연 파괴의 그 대가로 치르고 있는 그런 현상과 마주하게 되면서 이 주제가 정말로 절박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전체 7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가능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 주제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조경학, 환경학, 또 공문학, 철학, 불교학 이렇게 여러 분야의 학자들은 물론 특히 이번에는 정의당의 그 소장님까지 모셔서 정치적인 관점에서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견들을 모으고 가능하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위기의 핵심은 대체로 두 가지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 전반적인 우리가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도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생존의 위기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그런 그 성장이 가져다 준 일종의 가치 체계의 몰락으로 인해서 실존의 위기 또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의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의 급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정신적 위기 상황을 반증해 주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존의 위기와 실존의 위기 모두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이라는 우리 아름답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련한 지구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 지구촌의 위기를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껴안으면서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아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한 발짝이라도 극복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는 발표자 7분 그리고 2분의 사회자 또 특히 작년부터 직접적으로 대면 세미나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불교 텔레비전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이 모임이 단순한 학술 세미나의 차원을 좀 벗어나서 구체적인 지구촌의 위기를 나름대로 극복해 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교적 관점으로 보면 여실직연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동체 자비 행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세미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교평론 편집위원장으로 계신 박병기 교수님을 모시고 인사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지구촌은 생존의 위기와 실존의 위기라고 하는 두 가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와 같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발표를 들어갈 텐데요. 뭐 주지하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서 이와 같은 좋은 주제를 가지고 청중들을 모시고 성대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불가피하게 온라인상으로 진행하게 됐음을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표는 시간이 30분으로 이렇게 한 주제당 제한되어 있으니까 발표자께서는 유념해 주셔서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후 위기, 지금 가장 심각한 절박한 위기인데요.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홍석환 교수님께서 해 주실 것인데요. 홍석환 교수님께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부학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 환경과 불교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홍석환 교수님을 모시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제가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위기의 지구촌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대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첫 발제격인 기후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제목은 기후위기의 시대 이런 제목으로 너무나 거창해 보입니다만 실제 마지막의 결론은 아주 소박하게 낼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상기하고 우리가 생활에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는 딱 한 문장으로 귀결이 됩니다. 지구촌을 전체로 생각을 해보고 행동은 마을의 단위에서 행동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기후위기의 관점도 그와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또한 이 문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적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지구적 관점의 위기를 과연 마을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여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에 대한 지구적 관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구에서 우리의 대기와 환경은 늘 일정함을 유지해 왔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죠. 이 일정함을 유지하던 에너지 순환 구조가 불과 100년 이전부터 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단어로 급격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의 이동과 순환은 모든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 균형이 문제가 크게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데요. 우리 인간이 단지 두어 세대, 기본적으로는 약 1950년대 정도부터 빠르게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구 전체의 순환 구조가 그때부터 급격하게 깨지게 되는 것이 기후위기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후위기의 원인은 우리의 풍요로운 소비, 끝이 없을 것 같은 물적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이 상황을 만든 것은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업자득으로 만든 것임을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익숙한 이 소비의 습을 어떻게 바꿔야 할 때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습을 바꾸는 것은 물론 개인의 힘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실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지구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마을 관점에서 행동하라는 환경 문제의 기본으로 귀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구적 관점에서 온실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실 효과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아는 기본적인 시사 용어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 발제가 이번 세미나를 여는 발제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우주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지구가 유일합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옷, 그것이 바로 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는 이 옷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밖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를 거의 모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밖에서 들어오는 열을 일부를 흡수하고 있어서 점점 더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기의 옷이 두꺼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두께의 온실가스층을 유지해 왔습니다. 약 100만 년 이상 동안 우리 지구는 대기의 0.02%만이 이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0.01%에서 0.03%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그 흐름은 100만 년 이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불과 100년 남짓 동안에 이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1950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를 넘어왔고요. 불과 50년이 지나기 전에 2016년에 0.04%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이산화탄소 상승의 농도 곡선이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화는 언뜻 보면 매우 작아 보입니다. 이 광활한 대기에서 단지 0.01%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차이가 과연 이렇게 큰, 우리가 전 인류가 고민해야 할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인류를 포함해서 모든 지구 생명체의 삶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안타깝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고 고민해야 되는 이유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지구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고자 합니다. 마을로 가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현대화 역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현대화 역사가 20, 30년 좀 늦지만 서구의 현대화 역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음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면 그 반작용으로 어딘가에서는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다만 환경적인 작용과 반작용에 있어서는 내가 받은 환경적 편리함이 반작용에 있어서는 나에게 직접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해야 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식주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농경을 중심으로 한 정주 사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논에서, 밭에서, 그리고 들판에서, 산에서 먹을 것들을 구하기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바로 다음부터는 아주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노동이 바로 겨울 이전에 준비해야 되는 땔감의 준비였습니다. 불과 60여 년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취사와 난방을 위해서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거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나무에서 구한 것이죠. 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겨울이 유독 추운 산속 깊숙이 자리한 사찰에서도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땔감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찰 주변의 숲이 지금까지 보호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사에서도 음식과 난방을 위한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귀한 나무를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베어가도록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무를 구하려는 마을 사람들과 지키려는 산사의 대립이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사찰의 조선 후기 사진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실제인데요. 조선 후기 사진들을 살펴보면 사찰 주변은 숲이 남아있지만 오히려 산속 깊숙한 곳, 사찰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그러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벌거벗은 산이 확인이 됩니다. 숲에 남아있는 경계는 사찰의 인력으로 주변 마을 사람들의 벌목을 막을 수 있는 한계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철 스님의 봉황사 결사 행동 지침 중 하나를 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일상에 필요한 물품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물깃고 나무하고 밭일하고 탁발하는 등 어떠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규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힘든 일은 당연히 나무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추위를 온몸으로 견딘다 해도 엄동설한을 나기 위해서는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겨울나무 한 짐은 밭 한 끼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철평전에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중은 하루에 나무를 석 짐씩 지도록 했다. 각각의 지게가 있어야 했으니 지게가 20개도 넘었다. 아무리 자연과 하나 되어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온기를 마련하고 밥을 짓기 위해서 매일 지게를 석 짐씩 져야 하는 고된 노동을 한 것입니다. 주변에 숲이 없다면 이 노동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산사에서의 삶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과거 우리의 생활은 최근 얘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 사회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순환 사회를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찰 주변에 소나무림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짜 나무인 참나무와 달리 생소나무는 땔감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깊은 산중의 사찰이라도 난방과 취사를 위한 에너지가 대부분 화석 에너지, 조금 앞서가는 사찰은 전기 에너지로 바뀐 상황입니다. 지금은 나무를 떼는 사찰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근데 나무를 떼는 것이 사라졌으니까 역시 반작용이 또 작용을 합니다. 편함을 얻은 만큼 잃은 것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길게 했는데요.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편해진 만큼 잃는 것은 많고요. 조금 돌아가서 과학적인 분석,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런 과학적인 분석은 매우 복잡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언론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떠한 큰 복잡한 것이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구에 온실가스가 두터워져서 열 에너지를 더 많이 잡아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두꺼운 옷을 한여름에 우리가 벗을 수 없다는 그런 무기력함에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을 해결할 핵심,
이 문제가 된 핵심은 고사성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등록망촉이라고 합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닙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한겨울에 반팔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오히려 추워서 긴팔로 추위를 감싸야 되는 우리가 그런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사찰도 마찬가지죠. 이제 보행으로서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량으로 사찰의 입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물건들은 유행이 지나면 빠르게 바꿔야 하고 쇼핑을 하면서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약간의 편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새벽 배송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더 편한 생활을 찾고자 하는 소비는 미덕이라는 내용을 우리는 철저하게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대가는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기후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되돌리는 방법은 복잡하지도 않고 특별하고 획기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단 두 가지로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조금 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한번 편해진 몸을 다시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과도하게 배출된 에너지를 다시 흡수해서 고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 또한 현실로 이루기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과학기술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술 만능주의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렇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 탄소를 흡수하는 기술 또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나무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가 그것을 자기의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타개할 하나의 방법은 숲을 보호하고 숲을 더 만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숲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나무가 있는 곳을 보호하고 나무가 없는 곳에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게 만드는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렵죠. 좀 더 많은 숲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 자본주의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이 돈을 불러오죠. 보존은 돈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결국 두 가지 모두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사찰을 말씀드립니다만 생각해보면 모든 곳이 동일합니다. 숲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가 인간과 자연을 서로 주고받는 하나의 연결된 세계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에서 숲은 그 자체로 불교를 대표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찰과 숲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깊은 산 속에서 사찰을 지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사찰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나무에서 얻고 있습니다. 나무가 즉 사찰 생활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찰 생활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소나무 숲입니다. 소나무 숲은 자연의 질서가 인간에 의해서 조정된 숲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찰 생활과 자연의 공존 역사가 만들어낸 숲이 바로 소나무 숲인 것입니다. 나무를 선택적으로 계속 수확하다 보니까 주변 숲이 소나무 숲으로 적응한 것입니다. 바로 땔감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석 시대를 살면서 화석 에너지 시대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땔감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된 노동의 해방이 있었습니다만 반대급부로 해서 우리는 폭염과 폭우, 각종 기후재난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깊은 산속 사찰에서도 지금 이제는 화석에너지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온실가스를 내보내며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데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찰의 연료를 바꾸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 모든 사회가 연료를 바꾸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된 반작용의 급부가 있습니다. 베지 않는 숲은 나무들이 왕성하게 자라나서 대기 중의 탄소, 즉 두꺼운 옷을 얇게 만들어주는 데 노력을 해줍니다. 자연이 스스로 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소나무 숲은 자연스럽게 탄소를 훨씬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낙엽 화렵수 숲으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수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소나무가 죽어가니까 측은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를 뺀 다른 나무들을 모두 자르고 숲을 계속적으로 소나무 숲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무들을 모두 자르고 소나무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농약이라는 것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른 생명을 죽여가면서 유지하고자 하는 소나무 숲이 오늘 주제인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찰에서 소나무 숲이 울창한 합천 해인사, 부산 범어사, 양산 통도사, 경주 불국사를 대상으로 해서 미기후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해인사와 불국사는 국립공원 내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나무 숲을 보호하지는 않고 다른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자라는 숲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범어사는 이미 낙엽화렵수 숲으로 대부분의 숲이 변한 상태입니다. 반면 양산 통도사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노력을 통해서 낙엽화렵수를 잘라주고 소나무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숲이 있습니다. 각 사찰별로 새벽 시간대와 낮 시간대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온도 차이가 통도사의 경우 다른 세 사찰에 비해서 무려 하루 온도 차이가 5도씨 이상 넘게 급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그 차이가 조금 줄지만 그 차이의 변화는 패턴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낮의 온도 차이인데요. 주변 도시의 온도와 비교했을 때 합천 해인사는 약 4도씨 정도가 낮았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그리고 범어사는 약 2도씨 정도가 낮았습니다. 반면에 소나무 숲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관리했었던 양산 통도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 도시보다도 1도씨가 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숲은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적극적인 관리가 숲의 온도를 높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1도씨, 3도씨 이런 것이 크지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지구 온도를 1.5도씨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라고 결의한 것에서 비춰봤을 때 1도씨, 2도씨의 상승, 그 다음에 주변 온도보다 2도씨, 4도씨가 낮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보존과 자연의 이치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가에 대한 확실한 정답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 소나무를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드라망의 관점과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에 기초하여 판단했을 때는 소나무를 위해 다른 수많은 다양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는 그것이 온도를 높이고 여름에 두꺼운 옷을 더욱 두껍게 입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60년 전입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숲에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소나무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나무를 잘라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흡수한 탄소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쓰임새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의 탄소 저장 능력은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인데요. 마을에서의 행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즈음해서 총무원장 스님께서 탄소 중립과 생명 전환 실천을 위해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일부를 옮겨보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개인이 지향해온 삶의 방향과 방식에 대하여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전환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고 성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회하고 공존하는 순환사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으며 풍요를 향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기후위기는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뼈아픈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담화문의 내용을 조금 더 옮겨보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인간이 자연과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살리는 공생의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만의 편리함과 풍족함을 추구해 온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의 안전이 보장될수록 무생명은 죽음으로 내몰렸고 인간이 풍요로울수록 지구의 자원은 급속히 고갈되었으며 인간이 편리할수록 물과 공기와 토양은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세상과 상관없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이러한 세계관은 곧 인간, 사회, 우주, 만물이 하나의 세계로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공존하기 위한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짧은 발표에서 거창하게 기후위기를 논하고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전혀 거창하고 복잡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단 두 가지의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어떻게 지금 소비하는 양을 적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절약은 비단 난방이나 음식을 위한 에너지만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 돌려 생각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물건, 모든 생활 자체가 에너지 소비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절약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소욕지족, 나아가 무소유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 그 해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가 미덕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는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절약이 미덕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간 소비했던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구두를 덮이기 위해서 나무를 수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출한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무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실천은 가장 현명한 방법이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는 대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즐거움을 찾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불자의 기본이 바로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해법이 됩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을 맺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생활의 방향을 바꿔야 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님을 모시고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의 발표를 청해 들었습니다. 30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에 대단히 그대 담론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난감한 자리에서 자리셨지만 명료하게 우리가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요약을 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구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think globally 하고 act locally라고 얘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조망하지만 실천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서 기후 위기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위기를 짚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구현해내고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호록에 나오는 호리유차라고 하는 호리유차 하면 천지 현격이라고 하는 선호록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틀끝만큼의 작은 차이만 있어도 하늘과 땅에 큰 그 차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기후 위기를 초래한 그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불과 0.01%가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0.01%의 탄소의 증가로 인해서 온 지구의 그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면 이 거대한 그 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촉발한 위기의 원인은 대단히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우리가 특히 소나무라고 하는 그 수종을 특별하게 편애를 해서 잡목을 베내고 소나무만 잘 보호했더니 오히려 숲이 온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도를 상승시켰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자연의 원리, 인위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연의 원리로서 이와 같은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자연 회복력을 우리가 그 북돋우고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이 지구를 파괴한 그 소비의 문화를 전환할 것. 그 다음에 이미 방출한 에너지들을 다시 흡수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의 원리인 숲을 보호하고 가꿈으로써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역시 부산대학교 이병인 교수님을 모시고 환경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 첫 번째 주제와는 전체적인 맥락은 통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건 조금 다른 결이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이병인 교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 교수님께서는 서울시립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레곤 주립대에서 초빙 교수를 하셨고 부산대 생명자원과학대 학장과 그리고 조교정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사찰 환경 연구, 사찰 환경의 보전과 관리 등 여러 편의 저서가 있으시고요. 현재 부산대학교 바이오 환경 에너지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러면 이병인 교수님을 모시고 환경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한 주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이병인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환경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구환경위기 현황과 불교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21세기 지구환경의 현황과 대응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한국 불교 환경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 불교의 실천 방안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맺은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로서 이 지구 환경 위기는 1960년대 말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국제연합 인간 환경 회의를 기점으로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이제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의 공존과 공생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구 환경의 생존과 관계된 주요한 지구 환경 문제의 현황과 그리고 한국 불교의 기후 환경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통해서 지구촌의 이 공생과 보존 방안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 21세기 지구 환경의 현황과 대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 지구 환경의 현황은 매우 암울한 현실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기후변화라든가 오존층 파괴라든가 사막화라든가 생물종의 멸종이라든가
자원 고갈과 유해 폐기물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그리고 지구 환경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 환경 문제점에서 대표적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는 최근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폭풍과 홍수, 가뭄과 산불 등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들은 충분히 인식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지구의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연료 연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오존, 염화불화탄소 등의 배출량이 증대됨으로써 지구 온도를 증가시켜서 기후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의 이 발표에 의하면 2015년도에 19년도에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1850년에서 1900년보다 1.1도 이상 상승해서 이러한 것들이 특히 이제 이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는 평균 농도가 2019년도 말에 410 ppm을 초과했다고 조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기후 위기, 기후 재난을 인간의 어떤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기후 온도를 더 이상 1.5도 이하로 상승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석 연료에 의존한 산업이라든가 경제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러한 지속 가능한 구조로 탈바꿈해야 되는 기후 변화 대책을 시급히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이 수백만 종의 미생물이나 동식물, 그리고 유전자나 그 밖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복잡한 이 생태계를, 이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생물 다양성은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의 단위로 측정하는데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측정하는 게 종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 다양성의 측정치는 200만에서 1조까지 다양하게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 1에서 살펴보듯이 현재 확인된 기록된 생물종이 전 세계 지구상에 174만 종이 기록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만 827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물종들은 이 확인된 생물종보다 더 많은 생물종들이 사실은 우리가 확인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야생동물의 멸종 원인은 서식지 파괴나 악화, 그리고 남획이라든가 침입종의 영향이라든가 먹이 부족이라든가 우발적인 포획 등으로 이제 보고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은 생태계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 감세, 그리고 오염, 외래 침입종 남획을 감축하는 것, 이러한 지속 가능한 이 보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환경오염과 지속 가능성의 확보 문제입니다. 1980년 이후 우리는 이 식물자원, 동물자원, 화석연료, 광물, 건축재료 등 이러한 물질의 소비량이 무려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재생 가능하거나 재생 불가능한 이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것들이 매년 600억 톤 추출하다는 것이 이 1980년 이후에는 2배로 늘었고,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2배, 세계 평균 기온도 0.7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매년 3, 4억 톤의 중금속과 용재 등 독성 폐기물이 생태계로 버려지고 있고,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은 무려 10배나 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자연 생태계 47%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에서는 이미 우리는 기후 임계점이라는 이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잠재적으로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구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은 무한정으로 확장하는 경제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이나 자연 폐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용량 이상의 환경 파괴 현상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의 환경 용량을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환경 용량 범위 내에서 지구 전체를 유지해가는 이러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 환경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어떠해 왔는가? 우리 계속 살펴봤듯이 이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경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인의 생존에 관계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 60년대 로마 클럽에서 제기한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입니다. 기존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는 경제 개발을 추구할 수 없고 이제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환경 보전을 우리는 변화해 가야 한다는 먼저의 첫 번째 보고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1972년에 국제연합 민간환경회의가 열렸고 그 다음에 1987년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열려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여기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이 ESSD라고 하는 Environmental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이 개발 전략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1989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서 매년 올해의 인물 대신 올해의 혹성이라는 타이틀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선정해서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효과와 기상이변 현상, 오존층 파괴 문제, 산성비, 무분별한 열대우림 파괴, 방사능 오염 등 지구 환경 문제를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72년도 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해서 20년이 경과한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리우 환경회의라고 하는 유엔 환경 개발 회의가 열려서 지구 환경 보존 원칙을 규정하는 리우 선언과 리우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실천 강령인 의제 20일, 아젠다 20일을 채택해서 각국에서 그리고 각 단체에서 이러한 지구적 규모의 어떤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어서 우리 21세기 한국 불교의 환경 현황과 특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환경 보호는 한국 불교는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자산들로서 이 수승한 환경 친화적 가르침과 생활 양식 그리고 물리적 공간으로서 양호한 생態 환경의 이 사찰 보존지, 사찰림을 포함한 사찰 보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불교가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산은 첫째가 불교적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 용식이고 둘째는 한국 불교의 친환경적 전통 그리고 셋째는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복합 유산적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 양식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이 수패 종교로서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은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적용과 실천을 우리는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은 연기법에 잘 나타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에서 요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불살생의 생명 존중 사상과 의정부리의 자연관이 이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이 기본적인 가르침으로서 큰 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생활 양식을 지금 현재 환경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구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국 불교의 친환경적 전통으로서 우리는 이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 양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산중에 있는 사찰을 지키고 수행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통도사 경봉 스님께서 60년대 초반에 그때 산판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나이 든 소나무를 베서 그걸 팔면 동네 하나를 살 정도로 이 돈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지금 통도사 극락암에 있는 그 고목들을 뵈려고 왔을 때 경봉 스님께서 지팡이를 끌고 내려오셔서 송화구승이라고 하시면서 소나무 아래에는 삐쭉 마른 노인네가 어울린다고 하시면서 그걸 못 베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산을 지키고 숲을 지킨 몸으로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봉암사 조실이었던 서암 스님께서 봉암사 수행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정진을 미룰지라도 우리는 산을 지키고 지켜가야 한다고 해서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산을 지켜왔다는 산주 정신의 가풍이 우리나라에서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가 70년대 이후 대표적인 환경을 지킨 대표적인 사례가 가야산 국립공원의 골프장 반대 운동으로 인해서, 이것은 한국의 환경운동 사상 이 100만 명 이상의 서명 운동을 벌였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20여 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을 철회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만감 갯벌을 살려내기 위해서 65일간의 삼보일배를 한 수경 스님, 그리고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5차의 단식 정진을 한 지율 스님, 그리고 4대강을 이 사업을 반대하면서 소신공양을 한 문수 스님 등 오늘날 한국 불교의 환경활동의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활동들을 해왔다고 봅니다. 특히 수경 스님과 지율 스님, 문수 스님은 대표적으로 이 선방에서 수행하시던 수행자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정한 수행가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전통을 오늘의 시점에서도 이 불교가, 한국 불교가 이 시대에 기여할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하나로서 이 불교 환경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목하고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복합 유산적 가치입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은 산과 사찰이 하나가 되어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그리고 종교유산을 간직한 복합유산 지역이라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 1에서 살펴보듯이 자연유산, 문화유산, 종교유산이라는 이러한 장점을 이것은 어느 나라보다도 이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종교적 성지로서의 사찰에 대한 그 가치를 알고 이 사찰이 종교적 성지로서의 품격과 이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호한 생태 환경의 사찰이 우리는 그동안 신라 구산 선문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산중에 위치해서 우리는 뭐 가야산 해인사라는 말처럼 우리는 해당 산에 명산에 명찰이 있다는 그걸 가지고 해당 산을 지켜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산의 사찰림이 이 다른 일반 산의 사찰보다 훨씬 양호한 이 생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 군립공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국립공원의 7.0% 그리고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을 합치면 이 자연공원의 약 7.8%에 해당하는 생태환경이 양호한 이 사찰 소유의 이 토지가 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로 모두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산의 이 대부분은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부분의 사찰은 이 자연스러운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고, 이거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뭐 34% 그리고 시도 지정 문화재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재가 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종교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같이 가지고 있는 복합유산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우리들은 잘 살려서 이러한 유산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잘 살려서 우리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충분히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제대로 유지 보존시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이러한 한국 불교의 장점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의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는 이 문화사학자인 토마스 베리는 종교를 교육, 기업, 정보와 함께 세계 변화의 주요한 원동력의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시대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게리 가드너는 종교기관과 지도자들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건설하려는 노력에 5가지 이상의 강력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5가지가 첫 번째가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 두 번째가 도덕적 권위, 세 번째가 수많은 신도, 네 번째가 상당한 물적 자원, 그리고 5번째가 지역사회 형성 능력입니다. 이러한 이 종교적 장점을 가지고 특히 한국 불교는 한국의 여느 다른 종교보다 이러한 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날 어떻게 구현할 건가를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환경현황과 친환경적 기후환경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표 4에서 보듯이 한국 불교는 이 사찰 내부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사찰 외부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찰 내부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있고, 사찰 내부의 무분별한 개발, 그러니까 내부 불사겠죠,로 인한 이 환경 훼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찰 관계자의 전문성이나 책임 부재에 있고, 특히 사찰은 요즘 대부분이 관광지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탐방객에 대한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적 성지로서의 특성과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찰 외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부적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 무관심이기 때문에 종교 간, 지역 간 또 연대가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걸 강화해서 나름대로 이제 불교 환경 활동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실천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이 실천 방안으로서 표 5에서 살펴보듯이 이 가치적 그리고 제도적, 기술적 이 접근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불교적 이 친환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 환경윤리를 정립하고 기본 원칙과 친환경적 생활과 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도적 접근으로는 불교에 대한 이 사찰에 대한 우리 어떻게 사찰을 잘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지켜갈 것인가 하는 대책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보존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 접근 방안으로는 이제 환경 기본 계획이나 어떤 목표 기준이나 특히 사찰 내 환경 지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리고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한국 불교가 사찰의 자주권,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금까지 잘 지켜왔듯이 우리는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산주 정신을 회복하고 사찰의 청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런 특히 유산 관리에 관한 자연유산, 문화유산, 종교유산에 관한 이 사찰의 주도권을 확립하고 관련 국가나 지방의 정책을 선도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단과 불교 시민단체에서의 역할은 이 종단은 시민단체는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앞에 얘기했던 복합유사전 장점과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종단의 경우에는 특히 한국이 자연유산, 공원정책이라든가 문화유산, 문화재 관리라든가 이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을 선도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적 보존 활동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대만들은 불교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불교 문화 교류뿐만이 아니라 이 환경 보존을 위한 이 실천 사업으로 같이 조직화해서 실질적인 이 지구 환경 보존 활동을 해가면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 21세기 불교계 사부대중의 국토지구 청정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불교 환경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 시대에 되살리는 구체적인 실전 활동으로 우리는 펼쳐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 양식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복합유산으로서의 이런 가치를 잘 살리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어느 종교건 그 시대가 필요한 시대적 역할과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역할과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종교적 역할과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봅니다. 환경에 관해서도 지금 전 세계는 기후 환경에 대한 이 대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입장에서 불교계 내부에서도 불교적 장점을 가지고 불교적 자산을 활용하는 이 불교 환경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실전으로서 지구 환경 보존과 공생을 위한 실전 활동으로서 21세기 불교계 사부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이 불교적 장점을 국토 또는 지구 청정 운동이라는 운동으로 좀 특화시켜서 구현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국토, 우리가 사는 지구를 청정한 국토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지구 환경 문제는 이제 전 지구의 생존에 관계된 문제로서 기후 변화나 생물 다양성이나 지구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필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의 공존을 위해서 지구 환경에 대한 자각과 변화 그리고 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 불교는 수승한 환경 친화적 가르침과 생활 양식 그리고 친환경적 전통이 있고 특히 종교유산과 자연유산을 간직한 이 복합유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자연문화 유산에 관한 정책을 선도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지구적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장점을 살리는 장점을 살리는 불교 활동이 일어나서 이 지구 전체의 공생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이병인 교수님으로부터 환경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위기 그리고 기후위기에 관해서는 앞서 발표해 주신 주제와 일정 부분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한국 불교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한국 불교의 실천 방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의 말씀을 올리면 한국 불교는 친환경적인 가르침과 생활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살생의 전통이라든지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고 하는 의정부리 사상과
이런 자연관들이 한국 불교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정신적인 자산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한국 불교의 친환경적인 전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조 정신으로서 산을 지킨다든지 또는 산림을 수호하고 불교의 여러 환경 운동 등이 그와 같은 하나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 불교가 하나의 복합 유산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첫 번째가 하나의 종교 성지로서의 사찰의 측면, 그리고 양호한 생태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사찰의 특성, 그리고 한국 불교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또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합유산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 불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그 환경 위기 상황에서 한국 불교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사찰 단위, 그리고 종단 단위, 그리고 국제적인 그 상호 연대와 활동, 그리고 21세기 불교계의 사부 대중들이 국토와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병인 교수님의 그 발표를 청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위기이기도 한데요.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다양한 그 사회적 위기와 그 대안들의 길을 찾아보는 그런 주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이도움 교수님을 모시고 이 주제를 청해 들을 텐데요. 이도움 교수님은 한양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민교협 상임 의장을 역임하셨고 개간문학과 경계의 주관을 역임하셨고요. 한양대 한국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화생기후학 이론과 실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대안의 사회 등 여러 편의 역작을 남기고 계십니다. 현재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한국시가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불교평론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도훈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 이후 사회의 위기와 대안의 길 찾기라고 한 주제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 사회가 지금 6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그 6대 위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원인과 대안을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빈틈이 사라진 시대라고 봅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안양천에서 소쿠리로 버들치를 잡았습니다. 당시에는 환경법이 없어서 그냥 오염물질을 막 안양천에 버렸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1급수 물고기인 버들치가 안양천에 살았을까요?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안양천은 흐르면서 자연정화가 일어납니다. 물속의 이온작용, 또 물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의 물질대사, 그리고 물가와 물속에 있는 식물들의 물질대사에 의해서 자연정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안양천이 흐르면서 자연정화하는 양이 하루에 100톤이다. 그런데 오염물질이 99톤이 버려진다면 그 1톤의 빈틈 때문에 오염물질을 99톤 버리더라도 물은 항상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사상에서 무의와 자연이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무의를 지금 세계 도가학에서도 난두잉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무의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빈틈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랜 동안 사람들한테 2008년이 무슨 해냐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2008년이 여러분 무슨 해인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넘어서냅니다. 그러니까 인류 78억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순환하지 않는 삶, 쓰레기를 더 많이 양산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빈틈이 사라지고 환경 위기 같은 것도 소위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는 위기들로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를 저는 기후위기부터 불평등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6가지 위기로 정리를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입니다. 만년 동안
온도가 4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 100년 동안 1도가 올랐습니다. 25배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지금 홀로세에서 인류세 내지는 자본세로 전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층 속에서 콘크리트 더미나 플라스틱 덩이가 발견됩니다. 또 닭뼈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인류가 이제 지구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는 매년 360억 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시작이 됐고 태풍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역대급의 매년 거의 그 갱신을 하는 그런 아주 폭발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산불이 6개월 동안 일어났습니다. 10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에서도 계속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기후위기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환경과 생태의 위기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식량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것이 지속되면은 금세기 안에 밀 생산은 절반, 쌀 생산은 17%가 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보는 경제적 손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2,2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우리가 악화될 수 있는 것은 시베리아의 베르호얀스크가 올해 온도가 38도까지 올랐습니다. 저도 예전에 지리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베르호얀스크로 배웠습니다. 근데 38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동토층이 막 녹고 싱크홀 같은 것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동토층이 지금보다 더 많은 정도로 파괴가 될 경우 거기에 있는 1조 6천억 통의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그리고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지구상으로 배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IPCC, 환경단체가 아닙니다.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해서 정부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IPCC의 결론에 의하면은 지금 지구 온도를 1.5도씨로 제한해야 된다. 그럼 벌써 1도 올랐습니다. 0.5도 더 오른 걸 제한하지 못하면 엄청난 파국에 직면한다. 그래서 대안은 뭐냐?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45%를 더 감축해야 된다. 그리고 2050년에는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후위기랑 인간의 파괴에 의해서 환경위기 또한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 생존하는 생물 가운데 38%나 멸종위기에 놓였습니다. 1초 동안에 0.6 헥타르의 열대우림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만 100여 종의 생물이 공룡처럼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만 3억 5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배출이 됐고 그중 480만 톤에서 1270만 톤에 이르는 쓰레기가 바다에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100%의 새끼 바다 거북에서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100만 마리의 새들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모인 줄 알고 먹고 그 플라스틱이 쌓이면 먹이 활동을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동물을 얼마나 죽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1년에 치킨 몇 마리 먹으세요? 자, 인간이 하루에 2억 마리 이상의 동물을 죽이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포함하면 매일 우리는 30억 마리의 생물을 죽이고 있습니다. 한 해 통탈을 내면 1조 950억 마리의 생명을 죽이는 업보를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위기도 아주 심각합니다. 2018년 현재 한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86%, 배당 소득의 98.9%, 배당 소득의 93.9%, 이자 소득의 9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0%가 소득의 40몇 %, 전체 자산의 7,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다수 기업에서 임금 차이가 300배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주 가공할 만한 불평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만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불평등이 커질수록 경쟁, 적대감, 편견, 폭력, 스트레스, 약물 사용은 늘어납니다. 반면에 이제 연대와 협력, 또 신뢰도, 평균 수명 이런 것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4차 산업이 재현의 위기부터 여러 위기가 있지만 노동의 위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의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의 1년 매출액은 자그마치 1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개 지금 이윤율이 10% 이하인데 페이스북만큼은 38%인 38조 원의 이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스북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은 5만 8천 명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만 명당 제조업 만 자리당 로봇 대체율이 몇 대일 것 같습니까?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상당히 먼 미래일로 생각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그 제조업 만 개 일자리당 로봇 대체율이 868대 1입니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로봇 밀집도는 세계 2위입니다. 싱가포르하고 우리하고 서로 1, 2위를 다툽니다. 재작년에는 우리가 1위였습니다. 또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이 3, 4위인데 얘네들은 3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로봇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자리라든지 노동의 문제라든지 이걸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절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봇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감축된다는 문제는 알고 있고 우리는 언론들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으로 저는 작은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스트 워크로 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부스러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고스트 워크입니다. 미국의 경우 고스트 워커들이 받는 월급이 어느 정도 되냐? 10시간에 겨우 $40 받습니다. 최저임금도 적용이 안 됩니다. 몇만이 있는지 몇 천만이 있는지 추산도 안 됩니다. 당연히 노동조합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 로봇화가 계속 진행되면 대다수 노동자들이 고스트 워커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로봇 봉건제가 현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의 생산성은 인간의 선업에서 몇천 배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고 아주 인간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화가 더 진행되면 로봇 소유주 몇 명이 전체 생산한 가치들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 로봇이 이제 로봇 소유주가 봉건제의 영주구시로 한다면 로봇들이 기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다수 노동자들은 그 로봇에 종속된 농노보다 더 못한 거의 노예 신분과 비슷한 정도의 그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운동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본이 노동자에 비해서 월등한 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파업과 같은 노동 거부를 해내면 자본이 일정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본의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자본이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업을 하면 잘 됐다는 듯이 로봇으로 대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 자체가 무력화가 되고 노동운동이 무력화가 된다는 것은 진보운동 자체가 말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헐적 팬데믹의 위기입니다. 왜 이 간헐적 팬데믹이 왔습니까? 자, 제 손바닥만 하더라도 수십억 마리의 지금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99.99%는 다 저와 수백 년 아니면 인류와 700만 년 이상 공존한 미생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 병을 안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기 살모넬라 균이 몇 마리 이상이 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코를 훔치거나 입을 이렇게 쓱 닦다가 제가 먹게 됐다. 그럼 저 식중독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억 년 내지 수천만 년 동안 숲속에서 박쥐와 원숭이와 같은 동물과 공존하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완충 역할을 할 숲마저 인간이 파괴하니까
그들 바이러스가 이제 단백질이 단순해서 변형하기 쉬운데 얘네들이 인수공통의 바이러스로, 그러니까 박쥐와 원숭이만이 아니라 인간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로 변형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또 한두 개가 4, 5년에 한 단위로 팬데믹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이 확률적으로 계산할 때 이제 4, 5년에 한 번씩 팬데믹이 올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종식 못 시키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또 4차 유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4, 5년 안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올 수도 있고,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에볼라 바이러스 같으면 치사율이 나라마다 차이 나지만 5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바이러스가 코로나처럼 감염이 잘 되고 에볼라처럼 치사율이 50% 이상이다. 그럼 어마어마한 그 공포와 아주 그 종말론적인 것들이 이 지구상을 감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대 위기로 공론장의 붕괴와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은 17세기 이후에 교회 바깥에 공론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바깥에 시민사회를 건설하고 출판업이나 인쇄업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신문, 잡지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대중들도 엘리트들만이 독점하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그 공론장에서 합리성을 바탕으로 또 과학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했고 그것이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18세기부터 공론장이 형성됐다고 봅니다. 중인층 또 그 향촌 사회 더 아래 둘의 공동체에서 공론장이 형성됐고 그 공론장이 많은 농민의 낭에서 동학 또 의병항쟁, 항일운동 이런 거에 거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60년대 이후 특히 87년 민주항쟁 이후 우리나라 공론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론장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론을 기업이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공정성보다는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지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진영 논리에 따라서 언론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반향실 효과라든지 확증 편향 같은 게 강해졌습니다. 거기다 이 공론장을 완전히 붕괴시킨 것은 바로 디지털 사회입니다. SNS, 특히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상황이나 조국 사태 때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가 버젓이 정론지에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짜 뉴스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이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들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제 공론장들이 붕괴가 됐고 이것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로 보면 빈틈이 사라진 거죠. 그 빈틈을 사라지게 한 가장 큰 건 뭐냐? 뭐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것도 작용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뭐 1000조를 생산했으면 내년엔 1100조를 생산해야 자본주의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장을 지속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식 탐욕을 갖다가 서로 증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화폐가 붓다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물신화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게 됩니다. 기후위기부터 원인들 많이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가면 다 자본주의 체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안이 뭐냐 하면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하는 거다. 그럴 때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굉장히 과격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런 탐욕과 경쟁심과 확대 재생산이 기후위기부터 불평등 극대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기들을 야기했기 때문에 또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없애지 않는 한 다른 지엽적인 거 해봤자 이 위기의 극복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온건한 개혁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1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본주의 사회는 탄소세와 같은 아주 좋은 개혁책도 상품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는 생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78억 명 가운데 8억 명이 굶주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8억 명이 먹고도 남을 식량 4천억 달러, 10억 명 가까이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쓰레기로 버립니다. 요새 부동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급률은 102.3%입니다. 모든 가정이 집 하나씩 갖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관계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 자본주의를 넘어서 대안의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본주의도 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균 이율의 경향적 저하로 인해서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1869년에 이윤율이 46%였습니다. 그러나 자본가가 노동자가 생산한 이해가치를 착취할 뿐만 아니라 자본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기계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잘 투여하는 겁니다. 빵 기계가 1시간에 10개의 빵을 만들었다면 20개 만드는 빵 기계를 갖다가 만들거나 그것을 임대하거나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산수단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윤 이퀄 뭐냐?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입니다. 그래서 총 이윤은 늘어나지만 이윤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막스가 말하는 이윤율의 평균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869년에 46%에 이뤘던 이윤율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 뭐 그래프 잠깐 보시듯이 이제 10%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잠깐 올라간 건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이 생산을 하면 10%보다 더 낮은 이윤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1869년에 10,000원 투자하면 4,600원 벌었다면 지금은 1,000원도 못 법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자를 내놔야 돼요. 근데 전 세계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냐? 272조 달러, 30경이 넘습니다. 정부 부채율 또한 전 세계가 생산한 것의 80%가 넘습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미국과 맞먹는 경제대국이었다가 몰락한 가장 큰 이유도 뭐 생산성이 저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큰 거는 정부 부채가 260%를 넘습니다. 일본이 전체 생산하는 것의 2.6배가 정부 부채인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자본주의 체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불평등을 더 악화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본이 극단적으로 이제 이윤을 갖다 착취하기 위해서 신자유 체제로 가서 노동을 유연화시키고 공공적인 영역을 사형화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막대한 금융 수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명박 정권 때 집회 현장에 가서 발언한 것 중에 자주 했던 발언이 이명박 정권이 환율 조작만으로 서민 돈을 빼앗아서 재벌 준 게 얼마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자그마치 174조 원이나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강만수 부총리가 집권하자마자 900원대 환율을 1200원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럼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수 아저씨는 하루 뭐 1000달러치를 갖다가 석유를 쓴다면 9만 원을 물을 걸 12만 원 물은 것입니다. 거꾸로 삼성은 전자제품 1000달러짜리 팔으면 9만 원 벌을 걸 12만 원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서민 돈이 재벌한테 간 게 자그마치 환율 조작만으로 3년 동안 174조 원이나 된 것입니다. 그걸 딱 보면은 97%의 국민, 엘리트들, 자본가들 빼놓고 거의 모든 국민이 소득이 15.3%나 줄었습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8,500만 원밖에 아니 1,000만 원 번 사람이 850만 원밖에 못 버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또 피케티가 말하듯이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보다 자본이 더 뺏어가는 게 더 큰 거죠 항상.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경제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그다음에 도시화, 산업화, 또 근대 국가가 실패한 것, 또 어떤 인간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6대 위기를 낳았습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저는 대안은 보배경과 잡보장경에 있다고 봅니다. 보배경을 보면 배살리에서 역병이 났을 때 부처님께서 사흘 밤낮을 달려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배경을 설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시신을 치우고
또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그랬더니 7일 만에 역병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압축적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거, 물리적으로 그 면역 체계를 작동시키는 거, 또 보배경을 설하신 것처럼 공포나 불안을 없애서 심리적으로 면역 체계를 작동하는 것,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부처님이 직접 달려가셔서 헌신한 거죠. 직접적인 참여와 헌신, 이런 것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 잡보장경에 나오는 환희수약입니다.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아까 호주 산불 얘기했지만. 근데 환희수라는 앵무새가 자기 날개를 물로 적셔갖고 산불을 끄는 거예요. 그게 산불 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너 그걸로 가능하냐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앵무새가 하는 말이 내 몸은 비록 작으나 내 마음은 크다. 내가 그래서 반드시 이 산불을 끌 거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못 끄면 죽어서라도 이 불을 끄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석천이 감동해서 그 산불을 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은 암울하지만 하버마스가 말한 대로 유토피아의 오아시스가 말라버리면 진부함과 무력함의 사막만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암울한 상황,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비전은 저는 자본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공동체라고 봅니다. 세계 차원에서도 어떠한 불교적인 무등의 세계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태양광 발전기 많이 짓죠. 저는 이것이 카드 돌려막기와 같다고 봅니다. 숲을 파괴하고 짓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세계가 무등의 체제를 갖다 형성해서 아시아는 뭐 아라비아 사막이나 고비 사막에, 뭐 유럽은 사하라 사막에, 여기가 세계 공동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짓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막에서 태양광 발전이 1kW를 생산하는데 82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태양광 발전기를 이제 부자 나라들이 돈 내서 짓고 그것을 이제 대륙별로 송전을 시켜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석탄, 석유, 화석 연료가 아닌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세계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라도 이제 자유롭고 정의로운 생태복지 국가로 이제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불교적인 대안을 한다 그러면 대개 개인의 어떤 깨달음, 개인의 성찰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소육지족의 삶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탐욕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또 내가 결혼식이라고 해서 뭐 샹들리가 번쩍이는 곳에서 캐비아를 먹는 것보다 오히려 그 뒷산에 가서 그 싸온 김밥을 나눠 먹으면서 더 행복한 삶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개인적인 깨달음도 무효화가 되거나 무력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개혁과 나의 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 우리의 몸의 중심은 뇌나 머리나 가슴이 아니라 저는 아픈 곳이라고 봅니다. 손가락 끝만 아파도 그 아픈 곳으로 신경세포에서 뭐 면역세포, 영양분이 모여서 그 손가락을 낫게 하고 결국은 우리 몸을 낫게 합니다. 그런 어떤 당위적 것만이 아니라 가장 아픈 자들, 난민들, 이주노동자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소외된 노인들,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사회의 퓨즈입니다. 그 퓨즈를 건전하게 해야 우리 사회 전체가 건전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도훈 교수님의 발표였는데요. 코로나 이후 사회 위기와 대안 길찾기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관심과 이목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 말고도 대략 6가지의 위기를 지목해 주셨습니다. 기후 위기가 그렇고 오늘 이제 이 기후 위기는 3번이나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생명과 환경의 위기, 그리고 불평등의 극대화와 사회 붕괴의 위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위기, 간헐적 팬데믹의 위기, 공론장애 붕괴와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6가지 위기의 상황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불교적 그 대안, 불교 내적인 대안으로서는 보배경에 나타나 있는 부처님의 직접적인 참여와
그리고 그 참여를 통해서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도 시키지만 대중들의 심리적 안정을 구가하는 것이 종교가 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맥락의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잡보장경에 나오는 그 불난 거대한 산불을 끄는 환희수라고 하는 앵무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대단히 좀 이제 레디컬한 결론이셨는데,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적인 그 이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본주의를 해체하고 생태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들의 연합으로서 이 교문을 상상하고 건설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라면 개인의 각성과 소욕지적과 같은 그런 그 전환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교평론 창간 22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일부 발표의 내용들이 모두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의 문제, 그리고 환경 위기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던 대략 한 6가지 정도의 온갖 사회적 위기에 대한 진단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열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위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정확하게 또는 그 심각하게 그것을 진단을 하고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은 어떤 맥락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안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 대안이 되려고 한다라면 우리 각자가 소비 문화를 줄이고 삶의 그 생활 양식의 전환, 문명의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 내가 당장 소비를 줄이고 자동차를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고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천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위기, 거대한 위기 앞에 인류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처지에 처해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그 위기를 우리가 인지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산에 불이 났을 때 작은 앵무새가 날개에 그 물을 적셔서 불을 끄는 그 환희수의 정신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고 맞서고 그리고 대안을 모색한다라면 결코 우리가 또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일부 발표는 이것으로서 마무리하고요. 곧이어서 이혜숙 교수님의 사회로 2부에서도 다양한 위기와 그것에 대한 진단과 대안들이 제시될 것이니까 계속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일부 진행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